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이제 벚꽃이 벌써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 벚꽃도 만개할 텐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 국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김기현 국장님, 지금 민주노총 조직국장 하고 계신데,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는 2014년부터 근무했지만, 2007년부터 이쪽 민주노총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이한 경력이 있네요. 필리핀에서 분식점 좀 하시고, 네. 한 2년 사시다가 와서 카페도 하시다가 다시 복귀하셨다고 합니다. 네. 필리핀 어떻게 2년 재미있었습니까? 제가 일복이 많아서요. 네. 필리핀 가서도 간 다음 날 짐도 풀기 전부터 네. 분식집 시작해서 그래요? 오는 날까지 일하다가 왔습니다. 분식집, 우리야 뭐 맛있게 먹지만 필리핀 사람들도 좋아하던가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저희가 김밥하고 떡볶이, 잡채 이런 걸 팔았었는데, 음. 김밥에 검정색이잖아요, 예, 김이. 예. 그걸 굉장히 이제 음식 색깔로는 안 좋은 색깔로 보고 있어요. 안 좋은 색깔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단가도 그렇게 낮진 않아요. 한국에서 파는 가격 비슷하게 받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한국의 재료들을 다 수입해서 그거로 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거 방송 제목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공유가 나왔던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그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치면서 필리핀 사람들도 그 드라마를 많이 봤고 제가 분식집 앞에다가 공유의 전신상을 이렇게 예. 만들어서 앞에 세워놨거든요. 예. 인증샷을 찍으려고 오고 김밥 와서 예. 왔으니까 우리 하나 또 사 먹어야잖아요. 예. 김밥 하나 사 먹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좀 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사업가 스타일이시네. 사업을 잘하셨는데 2년 만에 사업이 망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고향 생각나서 돌아오신 거죠? 예. 아무래도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향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돈 버는 거로 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거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벌었으니까, 물론 저희 민주노총이 워낙 박봉이긴 하지만 조금 더 벌었으니까 생활로 보면 괜찮았죠. 필리핀 물가로 치면 아마 거기 상대적 물가로 치면 여기서 받던 임금의 한 4배나 5배? 이 정도를 벌었던 셈인데 그렇구나. 그래도 뭐 한국이 좋아요. 네, 잘 오셨고요. 또 민주노총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요새 제가 이제 모신 이유는 민주노총이 요새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바빠지게 만들어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 거의 매일 집회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구경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모셨습니다. 요새 이슈가 많긴 하는데 어제 기자회견 한 것부터 여쭤볼까요? 네네.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금 문제,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임금만 제자리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어제 하셨잖아요. 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들 체감하지 않으실까요? 주머니가 얇아졌다. 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아졌어? 네. 그리고 저도 저희 와이프와 장을 한번 보러 가면 네. 깜짝깜짝 놀라요. 예. 틀림없이 같은 걸 사거나 네. 덜 샀는데 네. 결제되는 금액이 카드값이 찍히는 금액이 워낙 높아져서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저희 집은 그래서 밤만 되면 전기를 다 꺼버려요. 그래요? 절전 아답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사서 이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는데도 예전처럼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월급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예. 그러니까 저희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물가를 적어도 공공요금 쪽에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걸 잡아줘야지, 공공요금을 잡지 못하면 임금은 그대로인데 노동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전기세 오르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되니까 기업 상품값도 오르고 그렇죠. 그런 게 연동이 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한 대책을 또 내세우고
적어도 저희는 이런 걸 사회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사회적 보장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어제 물가 폭탄도 하나 만들어서 피켓도 들고 네.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집회 기자회견 하려면 준비를 조직국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까? 조직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일을 많이 이제 하시는구나. 그렇군요. 그럼 그 공무원들도 굉장히 월급이 적고 해서 네네네. 신입 공무원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러신 분들이 오늘 많죠. 그 뉴스에 보니까 어제 충북도청 7급 공무원이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일단 공직 사회도 그렇고 이게 좀 임금이 현실 안 돼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춰서 볼 때는 조금 더 기업들이 신경을 쓰고 또 정부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예전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60시간까지 일하라면서요? 69시간? 69시간? 깎아서 60시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새 하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건설노조 관련된 거예요. 뉴스에도 누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래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건설노조 관련된 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파박하네요, 질문이. 예. 건설노조 관련해서 아마 직장에 다니시거나 노조가 있으신 분들은 해마다 임금 협상 같은 걸 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직장에서 연봉제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내년 연봉은 얼마야? 그럼 이걸 좀 높이고 줄이고 뭐 이런 협상들을 하고 노조에서는 또 항상 해마다 임금 협상을 해서 올해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건설 노동자들도 사실은 노동자들이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건설에서 노임 단가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우리로 치면 일당. 그 일당을 정하기 위해서 건설사와 부득이하게 이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과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혹시 건설 노동자 중에 소위 저희가 이제 그 시쳇말로 노가다라고 하는데 노가다, 일용직, 건설 잡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규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정규직이다.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일용직이고 일상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그 정규직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뭐를 질 때 항상 이제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98%가 정규직이래요. 회사 소속의 노동자 회사 소속의 그 건설 현장 인력을 두고 정규직으로 두고 이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다 일용직이에요. 개별적으로 취업을 해야 개별적으로 인력 소개소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들을 막고자 만들어진 게 사실 건설노조예요. 예전에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 저도 대학교 때는 좀 가봤는데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랬죠. 수수료를 떼는데 제가 일할 때도 제가 이제 한 몇 차례 가긴 했는데 수수료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첫 번째 수수료율이 높고 그러지 않고 연줄이 없으면 인력시장으로 가고 연줄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현장소장 시쳇말로 십장한테 소개를 받아서 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수수료를 줘야 되고 간혹 가다가는 회사로부터 그 인력 소개소장 혹은 십장이 인건비는 다 받고 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임금도 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조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임금도 적정한 임금을 요구하고 일자리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근로시간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고. 예전에는 농사일과 비슷했어요.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집에 가고. 근데 요즘은 노조 만들면서 8시간 노동제, 8시간만 하자.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일종의 협상이죠.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제 정부의 표현 방식은 맨날 와서 이제 뭐 앰프 틀어놓고 집회하고 뭐 사용자를 뭐 협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연봉 협상한다고 이것을 협박과 갈취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협박과 갈취라고 얘기하진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실업 상태인 사람이 일자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구직 활동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왜곡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 그 노동자들의 예. 뭐 어떤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고 그 노조 활동을 하는 중인데 일부 이제 좀 일탈하는 노조 행위를 전체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군요. 일부 일탈하는 행위들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과거에는 인력 속에서나 현장 네. 소장들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노조가 그런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조 활동이 네. 왕성하게 되니까 예.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공급이 좀 확대됐어요. 이거는 네. 우리나라에 보면 직업안정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일자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항만노조가 특히 그러죠. 항만노조가 그 항만에서 컨테이너 이런 걸 할 때 특히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건설노조가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과도한 수수료도 없애고 네. 그 임금 떼일 걱정도 없애고 노동 시간도 줄이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어요. 이런 역할들을 해오니까 일부에서 기존에 이제 저희 민주노총 소속이나 이런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고 이게 신종 일자리 소개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겠다. 요렇게 해서 일부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 폭력배 뭐 요런 사람들도 노조라는 외피를 둘러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일부의 폐해도 있긴 한데 그 폐해가 과도하게 이제 집중이 되고 특히 이것을 민주노총 소속의 그 건설노조로 과도하게 매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이해가 좀 되네요. 짝퉁 노조가 좀 있군요.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그 69시간제, 왜 MZ가 뭐 반발해서 뭐 다시 해서 뭐 대통령도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한다는데, 지금 주 40시간제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뭐 연장 근로 있는 건데, 예. 지금 이 정부의 그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이 69시간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어떤 거예요? 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고 일주 40시간 초과를 이상을 근무 못한다. 다만 노사가 합의 때는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그 노동자가 동의했을 때 이렇게 해서 52시간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의 개편 방안은 이걸 더 늘려서 정부는 69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80.5시간 일주에 할 수 있겠다. 80.5시간까지도 새로 된 개편안으로는 일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일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 한도를 예전에는 주 단위로 한국은 주 단위로 했었거든요. 네. 이걸 월 단위, 연 단위로 해서 12월 달에 이럴 걸 1월 달에 땡겨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정부의 논리는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 공급하는 데가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회사는 여름이 성수기고 겨울이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일을 조금 하고 여름에는 늘려야겠는데 그래서 겨울에 일 조금 하는 것을 여름에 몰아서 하자. 한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은 후보자 시절에 120시간 빡시게 일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처럼 연 단위로 해서 전체 1년 노동시간 총시간을 정하고 이것을 특정 주나 특정 월에 몰아서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정 주에는 정부 표현으로는 69시간, 저희는 80.5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계산법은 이래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는데 정부가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 그랬거든요. 11시간 휴식을 보장을 하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1시간은 빼고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나오죠. 13시간이 나오는데 이 13시간 중에 우리 근로기준법엔 또
4시간을 일하면 30분을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3시간이면 휴게 시간은 30분씩 3번을 줘야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건 9.5시간이에요. 9.5시간을 아니 13시간 중에 10.5시간이네요. 네. 1시간 반을 쉴 수 있으니까 네. 1.5, 11.5 아니면 11.5네요. 11.5. 네. 제가 네. 산수에 약해서 11.5로 11.5시간이고 네. 이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6일간 일하면 네. 69시간이 나와요. 아, 그렇겠네. 예. 대충. 예. 그러네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요일까지. 예. 그런데 가만히 저희가 보니까 예. 정부가 일요일 날 네. 소위 이제 우리 주휴일이라고 그러죠. 유급 휴일 날 일하면 유급 휴일을 별도로 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52시간 캡을 씌울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52시간 하고 일요일 날은 별도다. 일요일 날은 별도기 때문에 일요일 날 우리 법에도 휴일 근무 수당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휴일 근무는 별도다. 이렇게 해서 휴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해 보면 80.5시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까지 일을 시킨다면 예. 그런데 80.5시간이든 69시간이든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시킬 그렇게 일하면 죽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래서 확 몰아서 일하고 네. 쉴 때 쉬어라, 확 몰아서 쉬어라 이런 주장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 국민의힘의 이미자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도 60시간,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예요. 52시간에 일요일 날 네. 12시간을 일하면 64시간이 되고 64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현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법상 탄력 근로 시간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현재도 69시간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사업장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해낼 노동자들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갈수록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삶의 질이 나빠지고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네. 어쨌든 뭐 돈으로 보상을 하든 뭘 하든 그죠. 그게 될 텐데 이 조그만한 회사들은 그거 지금도 잘 못 챙겨주는데 일 많이 시키고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겠냐 이런 게 좀 미비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 정부의 방침이 굉장히 엇박자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그 석가탄신일 네. 하고 그 성탄절 예. 이때도 대체 유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예, 예.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 하죠. 5월 네. 28일인가가 예. 8일인가 9일인가 월요일 날 쉬어요. 하루 늘잖아요. 예, 예. 아니 이 정부는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체휴일을 주겠다. 이거 굉장히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은 휴일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한편으로는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대체휴일을 주겠다고 하고 이게 과연 그 대체휴일을 주는 내수 진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정부가 과연 맞냐? 사실은 그 국제적인 세계적인 방향으로도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고 또 최근엔 또 챗 GPT가 나왔잖아요. 네, GPT도 있지, 뭐 로봇도 있지, 뭐. 그래서 이게 노동 생산성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른 그런 것들도 같이 있는데 노동 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여들 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도 뭐 노동자 없는 뭐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시대를 굉장히 역행하는 근시안적 시각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기자이면서도 또 사장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69시간을 해서 확 시켜버려? 이런 생각을 잠깐 안 한 건 아니나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진짜 기계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가 제대로 보상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네. 망가지면 네.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요새 다 서울로 떠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인데 좀 대기업을 취직하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장 근로도 적고 네. 또 임금 보장도 많으니까 많이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데 이걸 바꿔도 제 생각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열악한 기업들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소위 속된 말로 69시간 동안 몇 달을 일시키다가 이제 노동자가 지킬 때 치면 새로 채용해서 갈아엎고 이런 거로 가게 되면 결국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게 더 심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써먹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69시간 가니까 세 달 동안 시켜요. 노동자 지쳐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새로 뽑아. 근데 임금은 또 안 줘도 임금은 연장 수당은 또 안 줘도 돼요. 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완전 소위 말하면 빼먹고 버리는. 그럼 그 기업에 일한 사람은 망가져서 그냥 나오는 거네요. 망가져서 나오고 이분은 그러면 그렇게 망가지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어요. 요양비가 더 나오고. 그렇겠네. 그렇게 되면 젊은 생을 망치는 거죠. 하여튼 좀 합리적으로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요새 여러 가지 기자회견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매일 하는 거 매일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슈가 청주에 그렇게 이슈가 많았어? 네. 할 정도였는데 일단 찬찬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청주시가 휴일에서 네. 평일로 이제 바꾼다고 네. 하고 그런데 설문조사를 또 지금 한대요? 설문조사부터 하고 뭐 바꾸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이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휴일에 노동 강도가 세대요. 휴일에 노동 강도 세다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평일보다는 저도 휴일에 가보면 확실히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많으니까. 예, 손님들이 많으니까 노동 강도가 세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역으로 휴일에 문을 닫으면 이 마트로 갔던 분들이 골목 상가나 시장으로 가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그 대형 골목 상권과 마트가 전 경쟁할 수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경쟁을 한다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면 여기로 가야 됐던 분들이 뭐 라면이 떨어지면 사야죠. 안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골목 상권으로 가서 이게 이제 상호 보완제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보완제가 역할이 없어지면 지역 상권은 물론이거니와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면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이 일하는데 노동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주시의 발언대로 일요일 휴업을 수요일로 바꾸면 수요일은 손님이 없어. 노동 강도는 사실은 약했었는데 일주일간 노동 강도가 강해진 데다가 일요일 날 손주 봐야죠. 애들 보고 같이 손 잡고 어디 좀 가고 이른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휴일 날 문 닫는다 해서 소비자의 그 불편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심각하진 않죠. 굳이 그거를 평일로 바꿔서 그나마 한 달에 2번 쉬는 거죠? 한 달에 2번 2번 쉬는 휴일 날 문 닫는 거를 문 열게 해서 노동자들이 거기서 또 일을 더 시키면은 그분들 한 달에 2번 쉬는 거, 뭐 다른 휴일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거를 보장 못 받으니까 뭐 상당히 그렇죠. 힘든 거죠. 노동자들 거기 대부분 그 주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던데. 대부분 그죠? 그러세요. 네. 그럼 아들, 딸 또는 뭐 손주 이렇게 두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집안일이라든가 밀린 거 그때 해야 되는 건데 못 할 수도 있겠군요. 일단 일이 힘들어지면은 일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주말이면 사실 저도 저희 본가나 처가를 갈 때 어쩔 수 없이 주말에 가거든요. 휴가 내고 갈 수는 없으니까. 본가가 어디예요? 저 본가는 충남 예산이에요. 예산이요? 네. 예산 요즘 핫하죠. 예산시장 갔다 왔더니 뭐 바글바글. 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가니까
대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대학생들도 주말에 주로 오는데 유일하게 만날 수 있고 같이 아들, 딸, 손자, 사위 뭐 이렇게 같이 저녁 먹고 밥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일요일일 텐데 그리고 대부분 저도 맞춰서 가거든요. 예. 그 날이 없어지면 요즘 워라밸, 일과 가정의 생활의 그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깨지면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동자의 건강권만이 아니라 청주시가 지역 골목 상권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저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청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금 뭐 충북도랑 청주시 도지사하고 시장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이후로 지금 뭐 청주시나 충북도 지금 뭐 배양마트 휴일 말고도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조직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책의 방향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책의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요즘 청주시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청주페이 관련한 네. 그 고민들이 많은데 인센티브가 10%에서 6%로 줄었잖아요. 네. 줄고 상반기 중에 뭐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청주페이가 인센티브가 줄으니까 30만 원 쓰면 18만 원, 18,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네. 준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청주페이를 한때 많이 쓰다가 이제 다시 카드를 쓰거든요. 카드를 쓰는 이유는 뭐 저희 세금 같은 거 내고 뭐 공각 예. 통신비 내고 뭐 하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만 쓰면 그 인센티브로 한 12,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통신비 할인이 제가 모 통신사를 쓰는데 인센티브 12,000원 할인되거든요. 카드를 두 종류를 쓰는데 한 종류는 40만 원을 쓰면 22,000원을 할인을 해줘요. 그런데 가스비 한 20만 원 내고 또 상수도비 한 10몇만 원 내고 그러면 10만 원만 쓰면 22,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는 카드를 쓰려다 보니까 또 대형마트가 인센티브가 또 좋아요. 그렇죠. 쓰면 또 할인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카드는 또 얼마에 또 네. 싸게 그러니까 팔고. 예전에는 골목시장으로 가다가 이거 인센티브도 채워야 되고 청주페이는 그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0만 원만 하면 22,000원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청주페이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저 그러면서 이거 청주페이를 좀 더 써야 되는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골목상권이 또 죽는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청주페이에 가끔 보면 요즘 기부미라고 하고 퀴즈도 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쓰레기 어떻게 버리냐 거기 가면 퀴즈 풀고 막 그러면 하루에 100원씩 줘요 인센티브를 청주페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하고 참여한 거 요거를 기부미라고 하는데 기부를 했었거든요. 네. 어차피 이건 꽁돈이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이거 사실은 뭐 제 돈 내고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기부가 더 덜하게 되고 그래서 청주 경제 활성화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제 타겟층을 어디로 할 거냐. 대형마트는 사실은 지역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에 세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역에 세금 내는 중소상인 그리고 이 중소상인들에게 청주페이로 결제하게 하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만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려면 사실은 의무유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청주페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얼마나 늘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골목상권으로 가게 하고 예산시장 청주에도 예산시장에 보응가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타겟층을 너무 잘못 잡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충북도 측에는 뭐 아쉬운 거 없습니까? 도에도 도는 당장에 저희와 접점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접점이면 최근에는 노동 문제는 아니지만 그 엄한 발언한 거 친일파 발언, 친일파가 되란다 이거 아주 그냥 그 센 발언 때문에 네. 접점이 좀 생기긴 했는데 그 다른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왜 민주노총이 그 문제 가지고 친일파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강제징용 노동자들 아니냐. 글쎄. 그 대상자가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네. 이건 그 노동 문제다. 지금도 임금을 못 받는 임금 체불되는 노동자들이 많고 네. 또 69시간처럼 강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봉양농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할 텐데 네. 이것처럼 갑질하고 그 업무 외의 일들 있잖아요. 허드렛 일 시키고 집안일 뭐 동원하고 이런 갑질들이 많다. 봉양에서? 네, 봉양농협. 제천 봉양농협에 가신데 그래도 저희가 일찍 그 인터뷰를 하겠어요. 네. 그것처럼 이게 현재도 사실은 노동자의 문제로 보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임금 체불 문제 특히 건설 심각하고 1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되는데 이 체불을 만약에 우리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못 받았다고 해봐라. 그걸 뭐 그러면 다른 데들이 배상하자? 삼자 변제를 하자? 이게 이제 말이 동의가 되냐? 우리는 동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자꾸 새길로 새네요.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도 예. 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와 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예. 낸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져서 네네. 더 바쁘신데 그럼 성과도 있고 뭐 보람이 있는 일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좀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최근에 그래도 계속 좀 긍정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한번 하게 되면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네. 여론화를 만들고 이슈를 만드는데도 꽤 걸리는데 제가 기억 남는 건 이제 CJB CJB 이재학 비리 사건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했던 거 요게 한 축으로 기억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생활임금 조례를 네. 도민들이 같이 만들어서 생활임금 조례를 했죠. 제정했고 뭐 그때 당시에는 전임 이시종 지사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그걸 통해서 사실 저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없으세요. 없으신데 이게 민주노총이 우리 조합원들만 위해 일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게 향상이 된다면 민주노총이 기꺼이 발벗고 나서겠다 해서 이렇게 했고 뭐 여기 또 저희만이 아니라 많은 단체들 특히 이제 지역에서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네. 굉장히 헌신적으로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첫 해는 전국에서 꼴찌 최하위로 생활임금이 결정이 됐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된 생활임금은 그래서 전국에서 조금 올라갔어요? 중하위권. 아 그래요? 예. 많이 올렸군요. 굉장히 하위권이긴 한데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도 도지사들이 많이 광역단체장들이 많이 바뀌면서 국민의힘으로 많이 바뀌면서 생활임금을 굉장히 박하게 올렸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방침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굉장히 저하하고 있고 그런 것들 와중에 그래도 조금 오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혹시 못 여쭤본 거 있습니까? 뭐 하시고 싶었던 말씀 있거나 나온 김에. 네. 예, 저희가 최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건 네. 노동자의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네. 네. 저희는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사실 비장한데요? 문구는 비장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일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과로사도 많고 사고사도 너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건설 현장도 많고 제조업에서도 많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게 끊임없이 산업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신경 쓰고 또 이걸 줄일 방안들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가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 때 저희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와 두 가지 조례를 같이 했었어요. 네. 하나가 충북 노동안전조례거든요. 노동안전조례. 예, 네. 노동안전 보건조례. 보건조례. 그래서 여기에 노동안전 지킴이단 뭐 이런 게 있어서
노동 현장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단에 대해서도 도가 좀 더 이제 그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있긴 있어요? 예,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계획은 분기별 한 회,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많이 해야 사실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나서서 사람 생명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 대부분이 이제 안전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가 조금 더 재정적 여력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말 그 일을 하다가 네. 그렇게 사고사나 네. 과로사 한다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그런 일이 없어요. 69시간 그래서 안 됩니다. 69시간.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노동자들 그리고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충북도의 도민들과 노동자분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경제 삶이 많이 팍팍해지셨죠.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어제 물가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에 관련해서도 정부가 나서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민과 노동자들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이런 부분에 노동자들이 주머니가 넉넉해져야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저희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갖고 저희가 얘기할 때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려면 민주노총에서 오래 일해야 되잖아요. 좀 이따가 또 분식집 차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양 잘 갔다 오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